한강 가자를 외치는 당신에게 코인이 폭락을 거듭하던 어느 날 업무상 강남에 가야 할 일이 있어 택시에 몸을 실었다. 택시는 남산 3호 터널을 지나 반포대교를 올라탔는데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여느 때처럼 고요하게 흐르는 물줄기는 한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코인 가격 폭락으로 폐허처럼 변해버린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돈을 잃은 이들이 한강 가자 라고 쓴 게시물이 날마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강. 많은 사람들이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에서 살길 원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절망의 끝에 서면 한강을 떠올린다. 죽음과 삶의 경계를 잇는 다리. 그 다리 위에 서서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현실에 미련스럽게 손실을 버티다 이 지경이 되어버린 자신을 탁한 강물에 던져야 하나 고민하는 것이다. 우리는 투자 실패로 신변을 비관해 자살한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요즘 들어 이런 기사가 더 늘어났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나는 2015년부터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실제로 자살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된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자살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이유를 분석하고 교육 자료에 반영하는 것이 내가 해온 일이다. 자살한 사람의 70%는 남성이다.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은 여성이 54% 정도로 남성보다 많은데 반해 실제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은 남성이 더 많다. 자살의 원인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는 중년 남성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자살 동기다. 하지만 자살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 주변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들이 단순히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자살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돈을 잃기 전이든 잃은 뒤든 그들은 주변인들과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점차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다. 홀로 좌절감에 허우적거리다가 삶의 힘겨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것이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심리학자 토머스 조이너는 왜 사람들은 자살하는가 라는 책에서 심각한 자살 행동에는 3가지 선행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단절이다. 많은 사람들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자살을 생각한다.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 가족과 친구 같은 주변인이 보호 요인이 되어 그들이 자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이런 대인관계 지지망이 느슨해져 보호 요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결국 자살에 이르는 것이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다리에서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을 행인들이 구해주는 영상을 본 적이 있다. 한 남자가 한참을 한강 다리 위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는 몹시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다. 잠시 후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한 듯 한강으로 몸을 던지기 위해 다리 난간을 넘으려고 했다. 때마침 다리를 지나가던 남자가 자살 시도자를 발견하고 재빨리 달려들어 그를 붙잡았다. 뒤늦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 자살 시도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다리에서 떨어지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썼다. 또 다른 사람들은 112와 119에 구조 요청을 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이 사람들에게 붙들려 있던 자살 시도자를 구조했다. 자살을 시도한 남자는 세상과 이어져 있던 끈이 하나 끊어져 결국 위태롭게 삶과 죽음의 경계에 매달려 있었다. 그는 한동안 삶에 대한 의지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고민했을 것이다. 그러다 삶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바로 그날 자살을 시도했다. 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이들이 죽음의 순간에 세상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그를 구해냈다. 나는 왜 그 남자가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았다.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그를 죽이려 한 것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사건이라기보다 그 상황과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최근 내가 접한 자살 중 하나는 중년 남성의 자살이었다. 그는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분노감을 이기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창문을 열어놓을지 닫을지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그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가족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어떤 것이든 자살의 이유가 될 수 있으며 감정이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손실의 과정 초기에 느끼게 되는 불안과 공포를 떠올려 보자. 이 감정들은 우리를 얼어붙게 한다. 가진 것을 모두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두려움은 우리를 삶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런 공포가 어떻게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작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20살 대학생의 자살이다. 최근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식 투자 앱인 로빈후드를 통해 알렉스 컨스라는 대학생이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6월 11일 로빈후드 앱 화면에 찍혀 있는 마이너스 73만 달러라는 표시를 보았다. 우리 돈으로 약 8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빚졌다고 생각한 그는 패닉 상태에 빠져 다음날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학생인 그가 그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었을 리 만무하며 마이너스 73만 달러는 보유한 옵션을 행사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는 단지 자신의 투자한 권금을 날렸지 73만 달러의 빚을 진 것은 아님에도 이를 오해하고 삶을 포기했다. 공포를 느끼면 몸이 굳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능력도 경직된다.
다양한 가능성과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고 세상을 모 아니면 도로 보는 극단적인 판단 기준만 남는다. 그것이 실제하지도 않는 빚을 졌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삶을 파국으로 이끌었다. 손실이 현실화되었을 때 느끼는 수치심과 죄책감 역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 앞서 얘기한 독일의 기업가이자 억만장자인 아돌프 메클레가 그랬고 우리나라에서도 숱한 재벌 총수와 권력자들이 그동안 쌓아온 부와 명예, 사회적 지위 상실로 인한 수치심과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던졌다. 돈과 명예, 사회적 지위가 삶을 지탱해온 유일한 이유라면 그것을 잃는 순간 살아야 할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 초라해진 자신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길 원한다. 예전에 죽고 싶다는 사람을 상담한 적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지식인이었고 어머니는 음악가였다. 남들이 보면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남부러울 것 없는 히스토리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글로벌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젊은 나이에 임원으로 승진해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친구인 재벌가의 자제들과 자신을 비교했다. 친구들에 비해 한없이 초라한 자신을 보며 열등감을 느꼈고 자기 삶에 대한 수치심을 키워왔던 것이다. 남들이 보기에 성공적인 삶이었다. 하지만 그는 친구들이 모두 강남의 넓은 아파트에 살며 값비싼 외제차를 끄는 데 반해 그러지 못한 자기의 삶을 부끄러워했다. 외국 지사에서 머물길 원했으나 능력이 부족해 다시 한국으로 복귀한 이후 벗어나고 싶던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그는 대신 자신으로부터의 도피를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아파트에서 창밖을 내다보다가 떨어지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로이 보마이스터는 자살을 자기로부터의 도피로 개념화했다. 개인이 이루고자 하는 이상은 높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할 때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고 한다. 그리고 이상에 닿지 못하는 무능을 탓하며 자신을 비난하고 부정적인 자기평가에 빠진다. 결국 이 고통스러운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자기평가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우리가 소중하고 사랑받아 마땅한 이유는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와 목표가 꼭 돈과 사회적 지위일 필요는 없다. 삶의 이유는 수도 없이 많으며 어떤 것이든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 종교, 취미, 반려동물 등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삶과 이어주는 통로가 된다. 손실로 인한 슬픔과 우울증도 자살을 생각하게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슬픔은 상실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슬픔의 농도가 짙어져 우울증이 되면 삶은 절망으로 흐른다. 실제로 중앙심리부검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 사망자의 73.6%가 우울증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우울증은 자살과 뗄 수 없는 관계다. 우울증에 걸리면 어두운 터널에 갇힌 듯한 절망감을 느낀다. 이를 터널 비전이라고 하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손실을 입은 경우 암담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차를 타고 터널을 지나다 보면 알 수 있다. 맞은편에 보이는 출구를 통과하는 것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터널 중간중간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벗어날 수 있는 비상구가 있다. 앞길이 막혀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들어왔던 길로 되돌아가도 된다. 혹시라도 불안, 공포, 수치심과 죄책감, 슬픔과 우울 때문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을 혼자 두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타당한 것인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신이 느끼는 수치심이나 죄책감이 타당한지 아무리 자기 자신과 이야기해봐도 메아리처럼 똑같은 소리만 울려 퍼질 뿐이다. 그것이 타당하지 않아도 이렇게 증폭된 내면의 목소리 때문에 감정은 더욱 진해지고 생각은 확고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검증해 줄 수 있는 타자가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을 이야기하다 보면 복잡하게 느껴지던 문제가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내가 했던 행동의 이유와 손실의 과정에서 마주했던 감정이 나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알아차리게 될지도 모른다. 막연하게 절망적으로만 느껴졌던 상황을 한 발자국 떨어져 바라보면서 잊고 있던 삶의 다른 면을 떠올릴 것이다. 그 누군가가 가족이나 친구라면 좋겠지만 그들에게 솔직하게 말할 자신이 없다면 상담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도 좋다. 그것도 부담스럽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나 정신건강 상담 전화처럼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전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청해야 한다.
나도 손실에 대한 수치심과 죄책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들자 죽고 싶다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삶은 돈을 잃은 것 말고는 별로 달라질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내 삶을 가득 채운 것처럼 느껴지던 손실을 걷어내고 보니 아직은 살만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사랑하는 딸과 아내가 있고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내가 잃은 것은 돈뿐이었으며 아직 잃지 않은 것이 더욱 많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잃은 것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잃지 않은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었다. 잘 살아보고자 했던 투자가 실패로 끝났을 때 우리는 돈을 잃고 마음을 잃고 가족을 잃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돈을 잃은 것에서 끝날지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잃을지는 순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